자, 강의를 한 4, 50분 정도 갈 것 같아서 중간에서 끊으려다가 그냥 신립장군 이야기를 새롭게 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칠판을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4월 10일 날 토요토미 명령에 입각해서 4월 11일에 이키섬에 일본군이 다다랐고 4월 12일에 쓰시마섬에 도달했고 4월 13일에 부산 앞바다에 내려서 부산성에서 정발 장군이 전사했고 다대포성에서 윤흥신 장군을 전사시키고 동래성에서 송상현 장군을 전사시킵니다. 권희씨 부대가. 그리고 밀양에서 박진 장군이 잘 싸웠습니다만 이래저래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권희씨 군대가 이렇게 대구까지 갑니다. 그리고 상주까지 내려온 이일 장군을 권희씨 일본의 선발대가 물리치게 됩니다. 조선은 난리가 났죠. 근데 지금 여러분 권희씨가 1 선발대고 바로 직후 2 선발대 가토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경주를 치고 이렇게 중령으로 넘어가기로 했고요. 3 선발대 구로단은 바로 옆에 김해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추풍령으로 넘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쪽에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전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전투들이 많습니다만 누가 뭐라고 해도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전투들은 선발대였던 권희씨와 우리 조선 사이의 이 초기 전쟁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독 유명한 전투는 권희씨 선발부대와 조선군, 그리고 나중에 명나라가 뭐 평양성을 되찾은 것도 권희씨와의 전투였고요. 그래서 권희씨 선발대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성, 다대포, 동래성 전투, 밀양, 박진 부사의 맹활약, 그럼에도 패전, 그리고 상주에서 이일 장군의 패전까지 전부 다 권희씨와 싸웠던 거고, 권희씨 부대가 이일 장군을 물리치고 이제 조령을 넘어서는데 이제 조정에서 난리가 났어. 재승방략 체제에 입각해서 먼저 이일을 믿고 이일에게 대구 혹은 상주를 지키거라 하고 병력을 모아서, 물론 많은 병력이 모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이일 장군을 믿었는데 이일이 깨져버렸어. 아, 그렇다고 왜 이렇게 많은 병력을 이일에게 지원해주지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조선의 군역체제에 대한 설명을 해버리면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군역 할까요? 우리 조 교수님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될까? 왜 이렇게 조선이 약해졌는지. 15세기 조선은 강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태종 이방원은 봉족제, 근데 그건 봉족제는 너무 어려우니까 세조가 보법제라는 걸 시행합니다. 이 보법은 3인 1조로 운영이 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양인 개병제, 천민인 노비는 군역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지만 자유민, 양반, 중인, 상민은 모두 다 군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물론 양반은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고 또 관직생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병역의 의무에서 빠지게 되고, 중인직은 중인직에 종사하잖아요. 빠지게 되고, 평민 중에 상인은 상세 낸다고 빠지고, 수고업자는 국가가 부르면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양인 중에 농민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농일치 이런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요, 농민들만이 병역의 의무를 진다선, 근데 실제로 임진왜란때는요 유생들 자제들도요 병역에 막 착출당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는 양인 자유민은 다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니까. 그런데 보법제가 이거 세조가 기똥차게 만든 건데요, 자유민 3명, ABC 3명을 한 조로 해가지고, 이게 A자입니다. 만약에 A가 정군은 군대 착출당해서 군사훈련 받고 나라를 지키는 건데, 그러면 B와 C가 보인이 돼가지고 이 보인이 정군의 경비를 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B가 정군이 되면 A와 C가 보인이 되는 거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요 국방비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되지. 그러니까 군역의 의무를 져야 되는 16세에서 60세 이하의 자유민 남자들은 다 군역의 의무를 져야 되니까, 이 새끼들에게 군대 안 간 놈들은 돈을 내고, 그 돈을 받아서 군대에 오는 놈이 네가 네 식량 군량미 해결하고, 네가 네 무기 삼지창이 이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네 무기도 사고 그렇게 하거라.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정군이 A인데요, 전시에는 B와 C까지 군인으로 동원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군인 숫자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이게 조선 초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요 진짜로 여러분 국방력이 강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때 조선과 당시 명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조선이 명예에게 수굴인 거지, 명나라 말고 조선을 건들 만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15세기 조선이면 동남아 강했던 베트남도, 그리고 일본 전국시대니까 진짜 마음먹고 싸웠으면 일본 차근차근 박살도 냈을 수 있겠다, 여진족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5세기에 오랜 평화가 계속됩니다. 역은요 군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이 역시 16세에서 60세 이하의 자유민 남자들이 뭔가 의무를 하는 걸 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역은 군대 가는 군역이라는 게 있고, 노동력을 봉사하는 요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역이 힘들까요? 요역이 힘들까요?
군대 갔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군대 가서 총 쏘는 게 힘들었습니까? 삽질하는 게 힘들었습니까? 요역이 힘들죠. 그래서 조선란 나라에서는 요역 기피 현상이 생깁니다. 15세기부터 이거 보여요. 왜냐하면 요역에 동원당하면 어디로 끌려가는 겁니까? 광산이나 아니면 성을 축조한다거나 길을 쌓는다거나 저수지를 쌓는다거나. 그래서 조선시대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수지 축조 현장에 한겨울인데 끌려가서 하루 종일 하반신을 물에 담그고 일을 했더니 하반신이 마비됐더라. 그래서 여러분 요역 기피 현상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역 대상자가 확보가 안 되고 또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오랜 평화가 계속되니까 군역으로 끌려간 정군을 요역 현장에 투입합니다. 이걸 여러분 군역의 요역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세기에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생겨버리는데, 이러면 이제 군대 가려고 합니까? 군대 안 가려고 합니까? 군대 가기 싫죠. 군대 가면 요역 현장에 동원당해서 몸이 상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군대를 가야 될 정군은 BC 보인에게 받은 돈에 자기까지 일정 부분 돈을 내서 자기 대신 군대 갈 사람을 찾는 거죠. 이게 이제 불법인데 대립제가 성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화 대립군도 나왔지 않습니까? 망했죠. 이정재도 나왔던, 맞다, 이정재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립군란, 임진왜란 때도 대립군들이 많이 싸웁니다. 근데 이 대립제가 기본적으로 군대 가야 될 A, 이 한 사람이 자기 대신 군대 갈 누군가를 찾아내기 어려우니까 사또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질 하는 거 아니야. 군대 가면 미친 짓거리다. 요역 현장에 동원당하니까 사또인 나에게 포를 내면 네 대신 군대 갈 놈을 사또인 내가 찾아서 보내겠다. 사또인 나에게 포를 내거라. 그럼 네 군대를 방면시켜줄게.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 학창시절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방구수포제. 근데 이 방구수포제 때문에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버리는 게, 사또가 60세가 넘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백골 징포, 죽은 사람에게도 포를 징포하고요. 황구, 노란 주둥아리, 새는 주둥아리가 노랗잖아. 새끼 때는. 나중에 병아리 생각해 보십시오. 주둥아리 노랗잖아요. 근데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되면 주둥아리가 하얘지잖아. 황구, 첨정, 아직 16살이 되지 않아서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에게 군역의 의무를 지게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중종 때 사또는 군포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 농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또에게 포를 빼앗길지언정 군대 가기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군포 내고 싶다고? 그럼 그 군포를 국가에 내거라. 그게 바로 중종 때 군적포제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농민들은 2필씩의 군포를 국가에 내야만 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국가가 군포를 거뒀으면 뭘 해야 됩니까? 그 군포로 군대를 양성해야 되는데 군대를 양성하지 않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했던 이 같은 경우는 그 군포로 군대를 양성하자. 그게 10만 양병인 거 아닙니까? 근데 군대 양성하지 않고 있다가 이 난리가 나고 막말로 제승망략 체제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장수가 지방에 내려가서 여러 지휘관들과 함께 적의 주력을 박살내야 되는데, 제승망략 체제의 한계점은 뭐냐면 중앙에서 내려온 장수가 내려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여기저기 각 지역의 장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지휘체계에 약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패배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상주와 이제 충주 탕금대 전투에서 이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제승방략 체제에서 이일장군이 내려오건 신립장군이 내려오건 군대가 없었다는 건, 이건 조선의 군역체제가 얼마나 해이해져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군대를 돈 주고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유명한 훈련도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끝까지 살아남았던 이 일이 나중에 훈련도감에 또 교관이 되기도 해요. 자, 신립장군 이야기가 옆으로 갔습니다만, 좀 우리가 조금 역사 관심 갖는 분들이라면 왜 조선의 국방력이 약해졌는가? 15세기까지는 약하지 않았다. 16세기에 너무 오랜 평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군역체제에 해이가 나타나서 많은 수의 군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걸 좀 이해를 하시자는 거죠. 그래서 신립 입장에서는 자기가 군대를 모으려고 하는데 군대가 모이질 않아. 근데 유성룡은 몇백 명의 군대를 모아놓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유성룡에게 저 군대를 저에게 주세요. 근데 유성룡이 모아놓은 군대에는 김여물이라는 무력 95 정도의 장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재밌는 인물이, 이 김여물이 원래는 문과급제자야. 여러분, 문과급제자가 무력이 95다. 이걸 뭐 중국의 삼국지로 치면 이건 뭐 육선급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주유? 아니면 뭐 강유? 대박인 거죠.
그 김여물이 송강정철 편이었고 송강정철이 세자 건조의 문제로 물러나면서 서인이 몰락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래서 유성룡은 멋있는 사람이야. 자신이 남인임에도 불구하고 송강정철 편 사람이었던 김여물의 무력과 지략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기가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감옥에 있는 김여물을 꺼내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립이 와가지고 유성룡 휘하의 병력을 다 끌고 가면서 김여물도 자기에게 달라 그러니까 김여물이 나는 유성룡 당신은 따르겠습니다만 신립 저 사람은 따르기 싫은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충주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신립 장군과 김여물 장군이 이렇게 충주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 충주에 내려오면 충주 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주는 벌판이죠. 실은 여러분 남쪽에서 침략에 들어와서 한양까지 어떤 외적, 물론 남쪽에서 침략에 오면 뭐 100의 99는 당연히 외국고 일본이겠죠. 그런데 가장 험지,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군을 막아내는데 최고의 요새는 누가 뭐라 해도 조령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경세제. 얼마나 험진지 한 명의 군사가 100명의 외적을 막아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천의 요지, 여러분 이일 장군이 상주에서 패배해가지고 신립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백의종군 한 다음에 신립 장군은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니탄계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임진왜란 일어나기 9년 전인 1583년에 여진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때 신립이 그 니탄계 난을 진압합니다. 아니 선조 수정실록에 보면 신립의 그 무용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립장군이 활을 쏘아서 적장을 죽였다. 신립장군이 말을 타고 나아가면 뭐 적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립은 진짜 무력 1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랬다라고 합시다. 워낙에 기록들이 그렇게 출중하게끔 그 신립을 묘사하고 있으니까. 근데 신립은 자신감을 가지고 충주 벌판에서 기마전을 전개하겠대. 그러니까 신립의 생각은 이거였던 겁니다. 아니 일본군들이 배를 타고 침략이 오는데 그 배에 말까지 많이 싣고 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기마전을 전개하지 못해. 일본군은 보병일 거야. 이 왜군이 보병이면 당연히 기마병이 보병을 이기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여진족의 기마전 대 기마전을 싸워도 이긴 사람인데 아니 섬에서 건너온 이 왜구들의, 왜구라고 하면 안 되죠. 왜군들의 보병을 이기지 못할 소냐라는 자신감이 출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주전투에서 일본군을 만났던 이일 장군은 그 평상시 침략이 왔던 왜구가 아니다. 얘들 전투 경험도 장난이 아니고 최정예 병력이고 병력의 숫자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릴라전을 전개해서 이 조령 문경세제에서 이들의 북진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북쪽의 군사들을 모아서 한양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 김여물 장군도 신립에게 장군 안 됩니다. 여기서 무슨 배수의 진을 치십니까? 지금은 조총을 소지하고 있는 일본군에게 기마전을 전개할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문경세제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전개하면 일본군은 이곳에서 패퇴할 것입니다. 물론 신립을 옹호하는 역사적 의견들도 있습니다. 신립이 조령에서 아무리 잘 막았다 손 치더라도 발을 묶이는 건 권희씨 군대였을 뿐이고 가토나 그 다음 구로다는 이래저래 해서 서울까지 들어가면 어차피 신립의 군대만 조령에 묶이는 거니 신립 입장에서는 충주 탕금대에서 일선발 권희씨의 대병력을 깨서 그 기세로 나머지 일본군까지 맞서 싸우려고 했던 의도이지 않겠냐. 신립을 무조건 매몰차게 몰아붙이는 건 한계가 있다. 뭐 그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명나라 병력을 끌고 왔던 이효성 장군도 이 문경세제를 보면서 야, 신립이 정말 무능했구나. 이렇게 천하의 요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일본군을 막아 싸웠으면 일본군은 한양에 당도하지 못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 아니 문경세제에서 맞서 싸웠으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군의 손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일본군의 상당 부분 손실을 안겼을 거고 또 우리 병력이 몰살당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탕금대 전투에서처럼. 그러면 나중에 임진왜란 전개 과정에서도 어디 전투에서 패했다 손 치더라라고 하더라도 병졸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과 어디 전투에서 전멸했다라는 소리를 후방에 있는 같은 우리 조선의 군인들이 들었을 때 느끼는 공포감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게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임진왜란에서 조선의 최고 명장 신립이 탕금대에서 16,000여 명의 병력과 함께 완전히 전멸을 당함으로 인해서 조선은 더 이상 정규 병력이 일본군과 맞설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사기까지 저하시켜버리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끝내 신립이 이제 고집을 부립니다. 그럼 어떻게 패배했는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충주입니다. 충주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충주는요. 여기 충주의 중원 고구려비 뭐 장수왕이 만들었다 남한강유역까지 진출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광개토대왕이 만든 비다. 그 충주고 충주가 통일신라 시대는 중원경그래서 사신이 파견된 곳이기도 하고 충주에 가흥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최고의 조창이죠. 괜히 너무 어려운 이야기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교 선생님 고향이 충주입니다. 충주 또 뭐 있어? 우루기 6세기 신라 진흥왕 때 가야 사람 우루기 진흥왕에게 귀순하고 충주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충주에 이제 탕금대 전투도 있었고 충주 또 뭐 있어? 응? 아 충주 다인철소 아 좋아요. 역시 한국사 공부했잖아. 고려시대 충주 다인철소 주민들이 몽고에게 저항했던 곳이죠. 아 훌륭한 곳이네. 이 충주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남한강이에요.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남한강입니다. 그리고 더 좁혀진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령의 험로가 보일 텐데. 그쵸? 지금 잠깐 편집하고 좀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자, 지도 하나를 넣기 위해 편집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를 하나 넣습니다. 일단 충주가 보이시면 지금 여기가 탕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문경세제하고 작은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주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 고모산성도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고요. 고모산성하고 작게 써져 있고 보시면 이게 너무 높은 산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야만 충주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문경세제고 이게 굉장한 험지입니다. 그러니까 김여물이나 이일이나 이 문경세제에서 일본군을 막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내버려 둔 채 바로 이쪽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배수의 진을 평지에서 쳐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립은 분명히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수의 진을 작은 활자 모양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말들이 달려나가면 점점점 말들이 벌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에워싸겠다는 생각으로 배수의 진을 이렇게 쳤는데 아니 그러면 일본군이 바보냐고. 일본군들은요 우리가 파란색인데 그냥 잘 보이게 노란색 있고 일본군들이 이렇게 진을 치는데 문제는 일본에도 기마병이 있어요. 그 기마병은 이쪽에서 양쪽으로 매복에 있다가 오게끔 했고 문제는 조총부대를 이렇게 정면에서 싸우면서 여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기마병들이 이렇게 있으면 기마병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으면 어디를 때려버리냐면 조총부대가 바로 이쪽에서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조총부대에서 포위 당한 거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비가 많이 왔고 여기가 논밭이다 보니까 뻘이에요. 뻘. 쉽게 이해하기면 뻘하고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허우적거리고 더군다나 당시 기병이 창을 든 기병이 아니라 궁병 기병이었습니다. 활을 쏘는 기병. 그러니까 말들은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활을 쏘는데 조총 부대가 3열 정대로 막 이쪽 적조에서 총을 쏘아버리니까 뭐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마병들이 많이 죽고 마을에서 도망쳐 내려서 이렇게 남한강 쪽으로 후퇴하다가 끝내 신립장군도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충주에 가면 구초대라는 곳이 있는데 신립장군이 얼마나 많은 활을 잡아당겼는지 활실을 잡아당기는 과정에 손이 뜨거워지니까 그 손을 씻기 위해 9번이나 강물에 뛰어 들어갔다가 다시 활을 쏘았다라고 해서 그 구초대라는 곳에서 신립장군이 직접 남한강에 다이빙 하셔서 전사하셨다라고 하고 와 일본 측 기록에 김여물이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면 거의 조선이 지금 전멸당하고 있는 분위기에 김여물이라는 인물이 내가 김여물이다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등장했는데 김여물이 아래턱부터 옆에 양쪽으로 전부 다 수염을 기른 인물인데 꼭 장비 같은 인물이죠. 이 김여물이 도끼를 휘둘러 버리는데 순식간에 일본군 10여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과 부적을 느끼고 김여물 역시 바로 이곳 남한강에 투신해서 자살을 하죠. 그래서 내가 아까 김여물이 문과급제자인데 무력이 95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신립장군의 탕금대 전투가 좀 아쉬운 게 만약에 김여물 같은 사람이 이 조선의 제승방약 체제에서 충주에서 병력을 모아서 싸울 생각을 했더라면 김여물은 아마 조령에 가서 분명히 싸웠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대패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 보통 기록에 입각하면
신립장군이 탕금대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조선군이 16,000명이다라는 기록도 있고 또 다른 기록에는 8,000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8,000명이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탕금대에 가면 8,000고혼 위령탑, 신립장군 동상도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루이스 프로이스가 썼던 일본사에는 역시 또 권희 씨의 그 승리 기록을 또 과대평가하는 과정에서 당시 조선군의 병력이 8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의 기록을 보면 오죽이나 일본 아이들도 이 조령을 넘어가는 문경세제 넘어가는 게 공포스러웠는지 막상 문경세제를 넘어가면서 실제로 조선군이 매복해 있지 않으니까 긴장했다가 평야가 나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고 실제로 신립장군과 탕금대에서 대치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권희씨 선발대의 일본 병사들 역시 조선의 대규모 병력과 처음 맞닥뜨리니까 굉장한 긴장감에 군영이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이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육지에서 최대 패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용인전투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실은 이 패배가 정말 저는 더 뼈아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립장군의 탕금대 전투,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그 퇴마록을 썼던 이우혁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이우혁의 퇴마록 우리 조교 선생님 들어봤나? 영화로도 나왔는데 저는 그 퇴마록을 썼던 이우혁을 천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너무 글을 잘 썼는데 이 이우혁이라는 인물이 외란 종결자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또 제가 그걸 봤고 오죽이나 이해가 안 됐으면 그 외란 종결자에서 신립장군이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겼다? 귀신 들렸다? 이런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립장군의 탕금대 전투 패배는 정말 뼈아팠고 여기서 16,000명이건 8,000명이건 간에 전부 다 거의 99% 전사 아주 그냥 전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딱 한 명이 살아요. 누가 살았을까? 와, 생존왕입니다. 이일 장군이 또 혼자 살아. 그래서 이일이 여기서도 물론 여기서는 부하 몇 명과 같이 살아서 도망을 쳤겠죠. 상주에서는 이게 상주입니다. 충주에서 이일 장군이 또 혼자 살아가지고요. 진짜 혼자 살아가지고 이제 임금에게 아니 신립장군이 패했습니다.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도 왕이 있는 곳까지 가요. 다른 상간지고 숨어들진 않아. 근데 그냥 빈몸으로 갔다가는 패장이 여기까지 도망쳐 다니고 목이 잘릴 것 같으니까 어디선가 외노 한 명을 죽여가지고 그놈 목을 들고 선조에게 직접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양에서는 그 왜군의 목이 실제로 내걸리기도 합니다만 그게 진짜 왜군의 목이었을까? 지나가다가 내가 일본군 한 명은 죽였다라고 해야 되니까 혹시 조선군 죽여놓고 조선군의 상투 자르고 머리 이렇게 일본군처럼 밀어가지고 그거 나 일본군 한 명 죽였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 이후로도 이 일은 임진왜란을 계속해서 전투 현장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임진왜란 때까지 살아남습니다. 신립과 김효물은 이렇게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정말 임진왜란한테 통한의 패배, 상주전투와 탕금대 전투 그리고 아직도 더 쓰라린 패배들도 있고 이제는 승리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아, 승리 이야기 그러니까 빅뱅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 조선의 승리 이야기. 진짜 이제 승리하는 전투들이 재밌겠죠. 통한의 전투 2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